유현정 시티은행 소비자금융그룹 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유 부장님. 네. 예, 잘 지내셨죠? 예, 예, 한 6개월 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오랜만에 모셨어요. 오늘 많은 또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우리 또 유 부장님 자료는 저희 자료실에는 오늘 업로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예, 방송 그렇습니다. 중에 나오는 네. 자료로. 방송을 더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네, 그런 시간입니다. 네. 자, 이제 좀 6개월 만에 오셨는데 그 사이에 사연이 많았어요. 달러 두루룩 흘러내리다가 뭐 또 이제 1150원 간에 1200원 밑으로 간에 이 소리가 나오기 무섭게 또 이제 후다닥 또 이렇게 또 다시 또 튀어오릅니다. 여기서 한번 짚어주셔야 될 타이밍이에요. 예, 제가 뭐 앞서서 출연한 건 지난해 12월 달이었고, 네. 우리 소장님, 이 소장님하고 같이 한 건 한 7월 달 정도, 그랬죠. 6월 말 정도 된 것 네. 같습니다. 지난번 출연 이후에 달러 대 원화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해 한 10월 달이었구나. 가파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글로벌 달러와 약세가 가장 큰 테마였고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환율 급등기에 정부 당국에서 취했던 소위 시장 안정화 조치, 공급은 확대하고 수요는 줄이려고 하는 그런 조치들의 영향을 상당 부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대 원화율이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을 했고요. 이번 달 들어서 저점을 찍고 좀 반등하는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그 달러 대 원화율이 하락하는 가장 주된 동력은 말씀드렸듯이 수급적인 어떤 요인의 개선, 그리고 글로벌 달러와 강세 후퇴 쪽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그렇게 하락하는 기간 중에 하락폭 자체가 제가 기존에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폭도 크고 속도도 훨씬 더 빨랐습니다. 제가 그 시장의 실제로 흐름 보다가 속도가 좀 느릴 걸로 생각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국내 거시 지표들의 부진이었습니다. 성장률도 상당폭 둔화됐고요. 지난 4,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듯이 성장률도 부진했고, 그리고 무역 수지는 아주 안 좋고. 무역 수지가 뭐 지난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뭐 127억 불 뭐 이렇게 굉장히 그러니까요. 대폭으로 사상 예, 최고 예, 수준으로 적자를 예. 기록을 했고요. 이런 국내 외환시장 관련된 거시 지표들은 굉장히 부진했었기 때문에 사실 원화가 아웃퍼폼할 거라고 생각을 별로 안 했습니다. 네, 예. 그런 생각과는 달리 기존에 쌓여있던 달러와 매수 포지션이 가파르게 되돌리는 과정에서 환율이 하락하고, 환율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편승했는 매도세들이 또 투기적 확대가 되면서 투기적 매도세도 하락세가 붙었죠. 좀 가속화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달 들어서는 글로벌 달러가 저점 지지력을 보이면서 달러 대 원화율의 반등 그 기점을 만든 것 같습니다. 보여주신 자료 중에 몇 번째였더라? 저 보면은 그거 우리 원화의 절상률, 절하율을 비교를 하는데 어느 시점부터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 위치가 다르대요. 위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은 네. 뭐 2020년을 기준으로 할 수도 네. 있고 21년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저걸 또 또는 뭐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 말씀하셨듯이 이제 원화가 굉장히 그 지난해 10월 달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굉장히 달러 대 원화율이 가파르게 하락, 원화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사실 이제 이와 같이 원화가 강세를 나타냈다고 하는 표시는 비교하는 시점에 따라서 네. 굉장히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글로벌 달러가 가장 피크를 쳤던 9월 말 작년 오른쪽을 예, 봐야, 그렇습니다. 오른쪽 표를 오른쪽 봐야겠네요. 네. 지난해 9월 말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달러 대 원화율의 하락폭, 원화의 절상폭이 어저께 크로징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은 한 13.4%가 넘습니다. 뭐야? 그러면 각 통화 중에서. 저 말씀은 작년 9월 말 이후로는 다른 통화들 대비 우리 원화가 제일 원화가 일방적으로 강세였죠. 강세였다. 훨씬 더 환율이 제일 강세였습니다.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네. 예, 말씀드렸던 그런 펀더멘탈의 외환시장 주변의 근본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비교 시점을 좀 더 앞으로 당겨서 2021년 말로 비교를 하면은 원화의 절상폭, 환율 하락폭은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하네요. 다른 통화들에 비해서 비슷한 수준 정도에 불과한 그런 오히려 그때 대비 상황입니다. 달러 대비 약세네요, 지금. 예, 결국은 이제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은 환율이 지난해 3, 4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상승, 원화가 다른 통화에 비해서 일방적으로 약세를 보였고요. 네. 그와 같은 약세가 지난해 9월 말, 10월 말을 정점으로 해서 가파른 속도로 되돌려졌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결국 이제 원화의 변동성이 과거에 경험했듯이 이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원화의 변동성이 훨씬 더 큰 부분이 이번 상황에서도 확인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 다른 질문 하기 전에 저기 안 그래도 유 부장님 금요일날 나오신다길래 꼭 한번 여쭙고 싶었는데 네. 지금 왜 정부에서 내년 7월 정도로 생각하면서 우리 외환시장 개방하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새벽 2시까지 장을 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 외환시장 운용 개선 방안 계획에 따르면 크게 뭐 사실은 시장의 입장에서 두 가지를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해외에 있는 금융기관이 국내 현물화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 허용.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거래 시간의 연장. 두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쉽게 얘기해서 자, 우리 지금 국내에 있는 우리 시중은행들하고 국내에 있는 외국계 지점들하고 우리 서울 외국한 중개나 한국자금중개 여기 브로커 회사들의 이제 주문을 내서 실제 현물한 거래가 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외국계 누구나 들어와서 외국인 투자는 누구나는 아니고 누구나는 아니고 정부가 음. 허용했는 그 퀄리파이드 된 그런 자격을 주어진 허용된 그런 해외 금융기관에 한해서 그들도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그 서울 외국한 한국자금중개 국내에 있는 현물한 브로커 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샀다 있도록 팔았다를 할 수 될 수 있다.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 그 정부 당국이 밝힌 바에 따르면은 기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의 선정 기준은 국내 이제 자본시장 내지는 국내 시장에 상당한 어떤 실수요라든가 그런 필요가 있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철저하게 뭐 스페큘레이션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들은 배제할 의사를 나타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그 순간 이제 당장 드는 걱정이 네. 그럼 우리 시중은행의 딜링룸에 아침 새벽같이 출근해갖고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근무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지금 현재 시간대로면 9시부터 시작해서 데이 시프트가 있고 그 이후에 또 나이트 다른 시프트가 인력이. 있고 뭐 최소한 네. 그 트레이딩 팀이 이원하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그래요. 잠깐만. 그러면 이제 적어도 2교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2교대는 가야 네, 되니까 네. 이제 인력을 갖다가 충원해야 된다는 얘기고. 네. 그 얘기는 서울 외국화이나 한국 자금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그만한 물량이 나올까요? 초창기에는 아마 물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뭐 사실은 이렇게 시간을 확대시킨 가장 큰 이유 자체가 해외에 있는 투자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의 거래 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우리 주식을 샀는데 자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시장에 열려 있는 걔네들 시장으로는 한밤중에 와서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니까 네. 이와 같은 불편함을 일단 해소시킬 수 있는 창구를 마련을 한 거고 반면에는 결국은 뭐 대부분의 상당수의 거래가 역외 거래자들 중심으로 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들이 많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국내 금융기관들도 가격이 어느 한쪽으로 크게 이탈을 했다거나 한다고 그러면은 또 반대편에서 거래를 받아주게 되겠죠. 그렇다면 기존의 역의 선물한 시장은 역의 선물한 시장대로 가면서 우리가 이제 밤에 국내 서울에서도 이제 현물한 시장이 돌아간다. 네. 그러면 유 부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환율 변동성은 어떻게 좀 사실 줄어들까요? 어떻게 더 커질까요? 뭐 단기적으로는 없던 상황들이 새로이 생겼으니까 새로운 변수가 생겼으니까 네, 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냉정하게 보면은 지금도 밤사이에 환율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현물한 시장은 문을 닫았지만 소위 NDF 시장을 시장에서. 통해서 달러 대 원화 환율이 변동되고 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다음 날 아침에 처음 시작하는 환율들은 NDF 거래의 동향을 반영해서 거래를 시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이죠. 예. 뭐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현물한 거래의 불연속성을 줄이는 차원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방적으로 이제 처음에 없던 제도가 새로 생기면 항상 이런 그 변동성이 확대될 거가 된다거나 네. 또는 그 불안정 쪽에서 네.
많이 인식을 하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꼭 그렇게 변동성이 일방적으로 확대될 것 같지만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좀 준비하려면 여기저기 좀 인력적으로나 그렇죠. 시스템적으로나 네. 좀 준비하고 하다 보면 비용도 좀 들고 걱정도 좀 되고 밤에 증시에서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네. 외국인 수급이 항상 우리 지수를 갖다가 정한다고 네. 우리가 뭐 좀 다소 패배주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외국이 마음이다 하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외환시장에 요새도 역의 매수세 유입으로 환율 상승, 뭐 역의 매도세로 환율 하락, 인포맥스 이렇게 헤드라인 보면 그게 제일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은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또 우리 외환 시장도 외국 자본의 힘이 더 커지나 싶은 우려도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역의 거래자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좀 더 확대가 되지니까 아무래도 좀 더 활발해지겠죠. 활발해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역의 거래자들의 어떤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한두 선수가 이렇게 시세를 갖다가 막 팍팍 띄우고 밀고 하기는 또 좀 시장이 좀 두터워지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고 사실 지난해 환율 동향과 역의 거래자들의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은 조금 이제 방향이 최근에 환율 동향이 좀 네. 샜는 부분이긴 한데 예. 뒤쪽에도 제가 참고 그림을 하나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월별 기준으로 해서 NDF 시장에서 역의 거래자들이 월간 기준으로 얼마만큼 사고 팔았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빨간색 기둥입니다. 네. 파란색은 뭐죠?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마이너스. 외국 음영 처리를 좀 했습니다. 예. 음영 처리를 좀 했습니다. 샀을 때는 위쪽에 빨갛게, 예, 아래쪽으로 많이 팔 아래쪽은 때는 이제 팔았을 파란색으로 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네. 검은색 선은 달러 대 원화의 환율을 제가 같은 기간에 한번 포개나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과거에는 여기가 많이 사면은 어김없이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오른쪽으로 상승합니다. 과거에는 예. 네. 그리고 많이 팔면은 아래쪽으로 기둥이 많이 쏠리면은 그림에서 보시듯이 아래쪽으로 기둥이 많이 쏠리면은 어김없이 환율이 떨어집니다. 이때도 비슷한 기간이었고요. 그런데 2021년도 들어서부터는 2022년도 들어서부터는 좀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여기가 파는 와중에도 환율은 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은 2021년도 한 하반기 정도, 한 10월 정도부터 지난해까지는 전반적으로 여기가 매수보다는 매도 쪽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상당폭 상승을 했습니다. 1440원까지 예, 갔으니.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여기에는 사실은 국내에 많은 투자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위험을 줄이는 방향에서 놓고 보면은 달러를 파는 쪽이 아니고 달러를 사는 쪽이 돼야 된다. 왜? 국내에 달러를 팔고 원화로 바꿔놨거든요. 투자 자금을 환수하는 차원에서는 환 위험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달러를 매수하는 거래 중심이 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2021년도 한 10월경부터 보면은 달러 매도 쪽으로 굉장히 많이 쏠려 있습니다. 네. 그런데 환율은 어땠습니까? 계속 올랐죠. 저걸 누가 사서 저만큼 올라간 거예요? 결국은 그만큼 실수요가 작용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실수요가. 결국은 이제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기관 투자가들, 우리 서학개미라고 그러는 개인 투자가들 또는 뭐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폭 줄어든 무역 수지 적자 같은 부분들이 결국 이와 같은 환율 상승 요인으로 굉장히 강하게 작용한 것이 지난 2021년도 한 4, 4분기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 한 9월, 10월 정도까지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역의 거래자들의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약해졌다. 전체 어떤 흐름에서는 많이 떨어진 것 같은 그림이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제 최근에 놓고 보면 과거에 이렇게 많이 팔았던 거래들이 일정 부분은 좀 되돌려주고 하면서 최근에 환율 반등 요인으로는 임팩 있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이제 여기서부터인데 지금부터 이제 환율이 궁금해지는데. 네. 예. 네.
전반적으로 뭐 여전히 달러 대 원화 환율을 움직이는 가장 큰 핵심 드라이버는 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글로벌 달러와 동양이 가장 핵심 드라이버입니다. 물론 이제 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제 소위 글로벌 달러와 동양, 달러와 네. 지수의 동양에는 많은 경제적인 변수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속에서도 이제 뭐 앞서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원화의 절상 또는 절하 속도가 달러 대 원화 환율의 상승 속도가 글로벌 달러와의 동양과는 좀 이격이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 화면에 지금 저 슬라이드를 띄워 주십시오. 네. 예. 지금 그림이 이제 말씀드렸던 글로벌 달러와 동양과 달러 대 원화 환율의 동양을 비교를 했는데요. 큰 틀에서는 대체로 방향성을 비슷한 방향성을 보입니다. 네. 하지만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환율 상승기에 달러 대 원화 환율의 상승 속도가 상승폭이 훨씬 더 컸고요. 하락기에는 또 반대로 파란색이 우리 달러원이죠. 그렇습니다. 예. 하락기에는 거꾸로 달러 대 원화 환율의 하락폭이 훨씬 더 컸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달러 대 원화 환율의 변동성이 좀 더 크다는 크다. 그런 네. 속성을 나타내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이제 국내 외환 시장의 수급 상황들 또는 글로벌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적게 반응을 하는 그런 요인들의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영향을 받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 관련된 이슈들이 네, 상대적으로 이제 글로벌 달러와 동향보다는 달러 대 원화 환율의 동향에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국내 외환 시장의 수급적인 요인들이 반영이 되기 위해서 두 개의 이격을 많이 나타냅니다. 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우리 거시 환경 자체가 그렇게 이쁘지를 못합니다. 예. 예. 전반적으로 이제 현재 지금 시장에서는 글로벌 달러화가 적어도 고점은 찍었다. 단기적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앞에서와 같은 그런 강세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게 금융시장의 외환시장의 지배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대 원화 환율이 글로벌 달러화 하락을 쫓아서 약세를 쫓아서 더 빠르게 여기서 하락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그 나타난 그림이 예, 사실은 이와 같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는 좀 상반된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글로벌 달러화의 하락보다는 달러 대 원화 환율의 하락폭이 훨씬 더 더 가팔랐습니다. 가팔랐어요. 가팔랐습니다. 예. 결국 말씀드린 그런 근본적인 여건에서 상당히 이탈해서 예. 좀 과매도 상태에 접어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죠.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달러 과매도 현상에 접어든 거 아니냐? 이런 과매도가 돌려지는 과정에서 만약에 글로벌 달러화가 현재 수준에서 지지력을 보이거나 또는 반등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네. 달러 대 원화 환율의 반등폭이 퍼포먼스가 위쪽으로의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좀 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쉽게 풀자면은 우리가 최근에 1220원 살짝 밑으로 갔었는데 거기서 1200이나 1200 아래로 가기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1280, 뭐 70, 1300, 내지는 1300 쪽으로 한번 갈 가능성이 좀 더 더 커 커 보인다. 보이는 그 말씀이네요. 글로벌 달러화가 단기 저점을 봤다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은 달러 대 원화 환율은 현재 수준에서 그렇게 많이 빠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거꾸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위쪽에 테스트를 계속 좀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그러면 결국 지금 방금 보여주신 저 그래프가 어떻게 보면은 달러 환율 변동성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 외환 시장에서 달러가 강이냐 약이냐 그걸 제일 많이 반영한다. 가장 첫 번째 봐야 될 첫 번째 것 봐야 봐야 될 한다. 것 같고요. 이런 건데 거기에 대한 보조 지표로 그다음에 추가로 봐야 될 거는 국내 외환 시장의 수급 동향. 그거 진짜 한번 짚어주시죠. 거시적인 차원에서 수급 네, 동향들이 당장은 영향을 안 미칩니다. 네. 하지만 두 달, 세 달 또는 조금 더 긴 시간의 시차를 두고는 반드시 이와 같은 국내 외환시장의 수급 동향이 외환시장의 어떤 동력으로 작용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역 수지는 기사를 통해서도 금방금방 하고 그래프를 자주 접하는데 무역 수지 말고도 수급 요인이 많거든요. 우리 또 유 부장님 정리를 잘 해오시니까. 네, 가장 기본적으로 사실 외환시장의 수급은 첫 번째는 뭐 무역 수지를 네. 포함한 무역 수지가 근간이 되는 경상 수지. 예. 경상 수지에서
차지하는 어떤 수출입 동향의 숫자와 무역 수지의 숫자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어찌됐건 뭐 여기까지 가면은 설명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예. 전반적인 어떤 경상수지 동향 그리고 자본의 흐름, 자본의 유출입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국내 외환시장의 가장 큰 수급의 축이 됩니다. 네. 지난 제가 9월달, 예. 10월달에 출연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급 동향으로 놓고 봐서는 달러 대 원화율이 추가 상승 여력이 소진이 된 것 같아. 다만 글로벌 달러화가 추가로 상승한다고 그러면은 뭐 추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추가 상승의 동력은 많이 떨어질 것 같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그림이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 구간입니다. 지난해 6월달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우리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파란색이죠? 아래쪽에 오렌지색 선으로 표시된 우리 투자자금의 유출의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었구나.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 상반기까지는 이 오렌지색 기둥이 아래쪽으로 키높이를 굉장히 높였습니다. 투자자금이 크게 많이 유출이 됐다는 이야기죠.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작년에 환율 오를만 했네요. 예, 상반기에는 충분히 상승 압력이 있었습니다. 상승 압력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6월달 이후에 보면은 이 기둥이 굉장히 그러네요. 키높이가 낮아졌어요. 그러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6월부터 10월까지, 9월까지 더 올라가고 가파르게 있죠. 상승을 1,400은 했습니다. 뭐 글로벌 달러와의 동력을 쫓아서 쫓았어. 가속도를 내서 가속도를 올랐죠. 내고. 그런데 경상수지 기본적인 수급 여건의 동향과는 괴리가 있었죠. 괴리가 있었다. 특히 지난해 9월달, 10월달 들어서는 정부가 말씀드렸던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해서 물량을 수급을 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대기 매물이 계속 쌓여가는 상황에서 네. 어떤 가속도 때문에 환율의 상승폭이 좀 과장이 됐었고요. 이와 같은 과장된 부분이 되돌려지는 과정이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의 하락기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꾸로 이제 지난해 11월 달부터 놓고 보면은 투자 자금이 다시 유출이 확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유 부장님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제일 오른쪽 막대기가 12월 달에 작년 12월. 지난해 12월 달에 그 투자 자금의 유출입을 표시하고 있는데 네. 약 한 100억 불 정도가 네. 유출이 됐습니다. 네. 기업들의 직접 투자 자금의 유출입 그리고 주식 투자 자금의 유출입, 채권 네. 투자 자금을 합친 그런 흐름인데요. 물론 이제 그 자본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유출입의 규모, 그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보시다시피 투자 자금의 유출이 확대되고 있고요. 네. 아마도 지난달, 이번 달도 이와 같은 상황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수급의 상황 자체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의 상황과는 완전히 바뀌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네. 같고 수급 상황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는 환율이 현재 상황에서 별로 떨어질 이유가 없어 보인다. 국내 외환시장에서 첫 번째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리고 저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주신다면은 저 표를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유 부장님? 저 아래쪽에 저 주황색 자본 유출을 나타내는 저 자본 유출에는 예를 들어 우리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사겠다고 달러 들고 나가는 거,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하겠다고 들고 나가는 달러, 아니면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본국으로 나간다고 들고 가는 달러도 저기 들어갑니까? 예, 다 포함이 다 됐습니다. 포함된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큰 흐름에서 큰 어떤 흐름에서. 자본의 유출입을 예.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 요거 말고도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수급 좀 살펴본 그래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뭐 이제 그 현재의 수급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수급 상황들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 보면은 네. 사실 이제 자본 유출에서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추세적으로 예. 가장 큰 아웃플로 유출을 차지하는 부분은 기업들의 직접 투자 자금입니다. 예. 소위 이제 미국의 그 공급망 재구축이라는 미국에 부분들이 공장 지으려면 달러 들고 나가야 작동을 되는구나. 하면서 국내의 그 기업들이 삼성전자, 뭐 예. LG, SK 이런 데들이 또는 현대차, 기아차들이 이런 데들이 많은 달러를 가지고 나가고 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확대된 아웃플로우를 기반을 역할을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채권 자금도 좀 유출 쪽으로 계속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자금 유출과 관련해서 좀 할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과거에 순유입 쪽에서 더 이상 순유입이 되지 않고 거꾸로 유출 쪽으로 돌아선 부분도 좀 관심을 끌만한 부분입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채권 막 저 살 때는 파란색이 저렇게 높아지다가 위로 네. 지금은 좀 팔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나가는 추세가 나가는 추세.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같은 나가는 추세가 확대된 부분은 뭐 상대적으로 원화금리가 낮아진 부분도 일정 부분 작용할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국내 외화 자금 시장 자체가 예.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예. 소위 이제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달러를 팔고 원화로 바꿔서 우리 채권을 사고 그리고 선물항으로 달러를 사가지고 환 위험을 해지를 하면서 네.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사실 핵심은 선물 환율이 금리 차이에 비해서 얼마만큼 높으냐 낮으냐 소위 재정거래의 요인이 있는데 최근에는 재정거래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재정거래를 목적으로 이와 같은 금리 시장의 어떤 그 왜곡을 이용을 해서 들어오던 자금이 이탈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해 하반기에 들어왔던 채권 자금 같은 경우에는 높은 금리에서 즉 낮은 채권 가격에서 채권을 사서 그리고 환율은 높은 환율에서 달러를 팔고 들어왔는데 환율도 떨어졌고 채권 가격은 올라갔고 차익 실현을 하기가 좋은 환경이 되어 있죠. 대신 이제 새로이 들어오는 자금의 입장에서는 원화의 금리 자체가 지금 선진국의 다른 나라 금리보다가 높은 편이 전혀 아닙니다. 미달러 금리에 대비해서는 현재 지금 채권 구간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적어도 50bp에서 한 100bp 사이 정도는 원화 금리가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권 자금이 당분간은 유입되기를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어떤 자본 유출입에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이고 내국인의 해외 투자는 뭐 계속 확대될 그런 모습입니다. 네. 지금 내국인의 해외 투자를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다시금 확대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앞으로 수급의 동력에 있어서 투자 자본의 유출입 측면에서는 수요는 강화가 되어지고 들어오는 자본은 뭐 최근에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많이 사고 있긴 합니다만 주식 사는 것에 가깝게 채권 자본이 유출이 되지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그 자본의 흐름에서는 그렇게 썩 원화에 우호적이지는 않은 환율 하락에는 우호적이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외환시장에 사실 가장 임팩이 있는 국제 수지 동향은 무역 수지입니다. 연도별로 무역 수지 동향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무역 수지가 475억 불 정도 적자했습니다. 예. 뭐 근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폭의 적자인데요. 이 금년 들어서도 적자 폭이 상당 규모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월 달 무역 수지 적자가 한 127억 불 가까이 126억 8천만 불인가요? 127억 불 가까이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이와 같은 적자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 같은 그런 그림들이 추세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2020년도의 월별 무역 수지 동향이고 네. 21년도, 22년도, 23년도를 각각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뒤쪽으로 갈수록 막대가 전부 다 아래쪽으로 또는 아래쪽으로 가는 그림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이게 추세적인 그림이고요. 그리고 항목별로 놓고 보더라도 무역 수지 적자가 적어도 고점은 그 적자 폭의 고점은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상당 규모의 적자가 지속될 것 같은 그림들이 그 품목별로 본 수출입 동향입니다. 전반적으로 수입의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에너지 자원의 수입액 자체가 최근에 유가나 이런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수입액 자체는 크게 줄질 않았습니다. 예. 전년도 또는 전월 대비해서 뭐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고요. 예. 반면에 우리 주력 수출품들은 수출액 감소가 큽니다. 반도체가 지난 1월 달에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44.5%가 네. 감소했습니다. 예.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60 몇 %가 감소했고요. 뭐 디스플레이 등등 소위 전기 전자 제품들이
감소세가 굉장히 크고요. 현재 지금 뭐 반도체의 전망과 관련해서는 물론 뭐 주가의 측면에서는 최근에 반도체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산업에 대한 전망으로는 반도체 산업의 반등이 아직은 좀 굉장히 먼 이야기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출의 부진은 적어도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는 지속될 것 같고요. 지난해 정도 규모 내지는 그 이상의 무역 수지가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수급 측면 또는 성장 동력 측면 그리고 말씀드렸던 금리 측면 이런 어느 측면을 보더라도 원화가 그렇게 다른 통화에 비해서 강세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잘 안 보입니다. 다만 이제 글로벌 달러화가 많이 약세로 가고 그리고 투자 시장이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 누구라도 너도 나도 그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신흥국으로 투자 자본을 늘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은 달러 대 원화는 하락 압력을 받겠죠. 하지만 그 하락의 속도 자체는 과거에 지난 몇 달 동안 경험했던 그런 속도의 하락은 경험하기가 어렵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을 네, 드리면 네. 환율의 하단을 막는 요인, 추가적인 요인들이 연기금들이 거꾸로 앞으로는 환율 하락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환율 상승도 막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네. 환율 하락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앞서서 보여드린 그림에서 이 투자 자본 유출이 가장 줄어들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서학개미들 등이 환율이 높다 보니까 해외 투자를 꺼립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 등도 마찬가지로 높은 환율에서 해외 투자를 줄이는 부분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자산 배분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산 배분의 비율이. 외야 자산 배분의 비율이 자동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높아지니까 좀 줄여야 되네요. 나갈 이유가 없어지는 나갈 거죠. 이유가 없어지네. 없어지는 거죠. 예, 반대로 예. 환율이 떨어지면 무슨 말씀인지 자산 배분의 외야 자산 배분의 비율이 줄어듭니다. 낮아지니까 이제는 더 많이 나가요. 채워져. 이 기간에 안 나갔던 못 나갔던 자본들이 환율이 떨어지면서 점점 더 사는 금액이 늘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죠. 결국 이제 연기금들은 특히 이제 국민연금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환율이 올라가면은 당국이 선물하러 달러 좀 팔어 라는 메시지가 작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환율 상승을 줄이는 막는 요인이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내추럴하게 환율이 하락한다 그러면은 사야 되는 규모가 늘어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현재의 환율 수준이 몇 년 전에 비해서는 몇 년 전 평균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환율 하락이 그렇게 호락호락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환율 하락 부분이 현 레벨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다. 네. 이게 오늘 우리 유현정 부장님의 환율 관련 메시지의 요약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유 부장님 오늘 또 준비하신 거는 많은데 저희 또 순서상 오늘 요 정도에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궁금한 차트들이 많은데 또 조만간에 또 한번 모실게요. 예, 그러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류현정 CT은행 소비자금융 부장님께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